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미궁에 빠진 한국의 미제 사건,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5년 6월 12일 아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708호에서 의문의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당시 505호에 거주하던 주민이 이를 발견하여 경비원에게 신고했지만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비원은 처음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708호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연막탄을 피운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안가 시커먼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제야 연막탄이 아닌 화재임을 알게 된 경비원은 경비실에서 망치를 가져와 방범창을 뜯고 708호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이미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연기로 꽉 차 있는 상태였죠. 불은 안방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간신히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안방에 불인 뒤 밖으로 나왔고 얼마 안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합니다. 집안은 여전히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나 화염은 없었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불이 난 곳이 안방 장롱이었거든요. 그래도 장소가 특이했을 뿐 큰 불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어렵지 않게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누군가 장롱 안에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이나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일단 불도 10분 만에 다 껐고 인명 피해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화재를 진압한 후 거실의 연기가 거의 다 빠져나갔을 무렵 한 소방관이 닫혀있던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무언가 담겨 있었는데 욕조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모녀였죠. 30대 초반의 여성과 그녀의 2살짜리 딸이 욕조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조사 결과 둘 모두에게서 끈으로 목이 졸린 듯한 자국이 발견되었죠.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었습니다. 방화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확대되고 이 사건에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피해 여성인 최 씨가 치과의사였거든요. 경찰은 범인이 모녀를 살해한 후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용의자를 특정하죠. 이 사건은 무려 8년 동안 5번의 재판을 거치며 유죄에서 무죄로,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이 극과 극으로 뒤집어지길 여러 번 반복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한결같이 처음 특정한 용의자를 범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피해자 최 씨의 남편 이 씨입니다. 최 씨와 마찬가지로 남편 이 씨 역시 의사였습니다. 이 씨는 외과의사였죠. 건경의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1987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 씨의 언니가 이 씨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고 이 씨가 자신의 동생과 잘 맞을 것이라 판단하여 최 씨와 이 씨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죠. 당시 최 씨는 치과 대학을 다니던 대학생이었고 이 씨와 달리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1988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1989년 11월에 결혼을 하죠. 그 후 이 씨는 1992년 4월부터 1995년 4월까지 강릉에 있는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고 최 씨는 1991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마포구청 보건소 치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1992년 6월 서울 은평구에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따라서 1992년 4월부터 1995년 4월까지 3년 동안 이 씨는 강릉에서 최 씨는 서울에서 일하며 부득이하게 별거 생활을 한 것이죠. 별거 기간이었던 1994년 5월에는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났고 1년 뒤인 1995년 4월 이 씨는 제대한 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1995년 6월 12일에 모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날은 남편 이 씨의 개인 병원 개원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엘리트 부부에게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것 같은데 왜 검경은 피해자의 남편을 끝까지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우선 집안에는 누군가 금품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진 흔적이나 없어진 물건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에 담긴 적지 않은 수표와 현금도 그대로 남아있었죠. 범인이 금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딱 피해자 모녀만 살해한 채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겁니다. 이 말은 즉 범인의 목적이 금품이 아닌 살인 그 자체에 있었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708호는 7층이었기 때문에 현관문 외에는 침입이 어려운 구조인데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제3자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범인에게 문을 열어주었거나 범인이 애초에 집안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을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한
한 것입니다. 최 씨에게 깊은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로 남편이 가장 유력해 보였거든요. 아내에게 왜 원한을 가졌지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최 씨는 외도를 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말했듯 사건 발생 3년 전인 1992년 이 씨와 별거 기간 중에 치과를 개원했는데 이때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인테리어 업자 전 씨와 가까워졌죠. 두 사람은 얼마 안가 불륜관계로 발전했고 몇 년 동안 미래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최 씨의 치과 간호사들로부터 최 씨와 전 씨가 진료실에서까지 관계를 가졌다는 증언도 나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쓴 일기 또한 발견하는데 거기엔 남편과 잠을 자면서도 내연남을 생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상 이 씨가 최 씨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죠. 평소 처갓집과 최 씨의 치과에 전화를 자주 하던 이 씨는 최 씨가 전 씨와 외출을 자주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며 가끔 외박까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전화로 자주 다투었으며 처갓집에서 장모가 옆에 있을 때도 이 씨가 최 씨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만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애초에 시댁 및 금전 문제로 부부 갈등이 심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결혼 초기에 최 씨는 신혼집에서 시동생 신우이와 함께 살아야 했는데 이 점에 불만이 많았던 최 씨는 시동생 신우이와 원만히 지내지 못했죠. 결국 6개월 만에 시동생은 전주로 내려가고 신우이도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이 씨에게 이혼까지 요구하는 등 불화가 잦았고 전주로 내려간 시동생이 얼마 안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면서 최 씨는 시댁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집안의 경제권은 최 씨가 가지고 있었고 이 씨는 최 씨의 뜻에 거의 따르는 편이었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주로 최 씨가 화를 내며 말하면 이 씨는 가만히 듣고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부 관계는 불평등했고 이 씨는 최 씨의 억압 속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증오심과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추정했죠. 경찰은 이 씨가 어쩌면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씨가 외과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었는데 최 씨는 외과의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씨가 개원 대신 종합병원에 취직하길 원했죠. 또 둘은 엄청나게 싸웠고요. 결정적으로 사건 전날 밤 두 사람은 이 씨의 누나가 이 씨의 병원에서 일하는 문제로 언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경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그동안 쌓아왔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최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을 거라 보았습니다. 이 씨가 몰래 거실 베란다에 커튼줄을 끊어 도구를 준비한 다음 최 씨에게 다가가 커튼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아파트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검찰과 경찰의 추론이었죠. 사실 일반 사람이 봤을 때도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이 씨의 오른팔에는 손톱 자국 3개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죠.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사건 현장을 수색하다 이 씨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에서 메모지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메모지에는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한 독신녀는 여자 범인이 남자를 죽여 목욕탕 욕조에 집어넣고 피 묻은 옷 등을 불에 태워 없애는 내용으로 이 사건의 범죄 수법과 매우 흡사했죠.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이 씨는 1994년 2월에 한 비디오점에서 이 영화를 처음 빌렸고 같은 해 10월 다른 비디오점에서 이 영화를 한 차례 더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화가 감명 깊었던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같은 영화를 2번이나 빌려봤던 것이죠. 검경 입장에서 이 씨는 범행 동기도 확실하고 모든 정황 증거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서 문병원 전 씨를 마주쳤을 때도 단순히 아내의 지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아내와 딸을 죽이지 않았고 출근하기 전까지 아내와 딸이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죠. 사건 당일 이 씨는 병원 개원 때문에 오전 7시에 아내와 딸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고 8시 5분경 자신의 개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상반되는 주장 이 씨가 범인인 것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알리바이가 중요했죠. 이때부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모녀의 사망 시각과 방화 시각이 됩니다. 만약 모녀가 남편이 집을 나서기 전인 오전 7시 전에 사망했고 불이 처음 난 시간도 오전 7시 전이라면 범인은 남편일 테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남겨진 시신은 많은 것을 말해주죠. 당시 사체의 사망 시각을 추정할 때 사체에 나타나는 붉은 얼룩인 시방과 사체가 뻣뻣해지는 현상인 시강을 봤습니다. 이 시방과 시강을 통해 또한 시신의 윗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화 상태를 통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의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죠. 검찰은 국내 최고의 법의학자 3명을 동원합니다. 검찰은 이 3명의 법의학자로부터 사망 시각이 오전 7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받고 증거로 제출하죠. 그런데 검찰의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장롱에 불을 냈다면 집을 나서기 전인 오전 7시 전에 불을 냈을 텐데 주민들이 708호에서 흘러나온 연기를 감지한 것은 그로부터 약 1시간
1시간 50분이 지난 8시 50분경이었습니다. 즉 화재가 1시간 50분 이상 지연됐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특수 장치를 하거나 훈소 현상이 1시간 반 이상 계속되다가 불꽃이 일어나야 하죠. 훈소 현상이란 화재가 발생하기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해서 화염없이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특수 장치가 있었던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훈소 현상에 초점을 맞춰 화재 시뮬레이션 감정에 들어가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건 현장과 비슷한 조건을 설정한 뒤 경비원이 화재를 인지하고 708호에 들어선 순간으로부터 얼마의 시간 전에 발화가 시작됐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만 말하자면 지연 화재가 가능하다였습니다. 2시간 이상의 훈소 현상이 가능하고, 따라서 오전 7시 이전에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 씨는 범인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남편인 이 씨가 살해한 게 맞네. 하지만 건경의 주장이 다 맞다면, 증거가 있었다면 미제 사건이 되지 않았겠죠.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모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씨 측은 스위스의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처를 증인으로 세우죠. 토마스 크롬페처는 세계적인 법의학 권위자였는데, 국내 법의학자가 추정한 사망 시각은 오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사망 시각을 추정할 때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은 시체 온도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 조사 당시 경찰은 시체 온도를 재지 않았죠. 게다가 발견 당시 모녀의 사체는 물에 담겨져 있었는데, 물의 온도는 국내 법의학자가 근거로 든 시간과 시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였습니다. 모녀가 7시 이전에 죽었다고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증거가 없는 것이죠. 이쯤에서 눈치채셨을 텐데, 당시 검경의 초동 수사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당시는 과학 수사가 발달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실한 점도 많았고요. 결국 국내 법의학자들의 소견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화재에 대한 부분도 반박하기 위해 1,800만 원을 들여 실제로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결과와 달리 실제로는 지연 화재가 불가능했죠. 장롱에 불을 내자 발화 10분 이내에 외부에서 연기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실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훈소 현상이 아주 드문 현상이고, 이 사건은 훈소 현상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즉 착화 1시간 40분 후에 화재가 발견되는 경우는 성립할 수 없었고,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 씨가 범인이라면 더더욱 집에 불을 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최 씨는 아침에 출근하면 9시쯤 딸을 다른 동네에 사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고, 치과에는 9시 30분쯤 도착했죠. 따라서 최 씨가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친정 어머니나 치과 직원이 최 씨에게 뭔가 일이 생겼음을 알아채게 되는데, 굳이 불을 질러서 현장이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방화 장소도 좀 이상하죠. 증거 인멸이 목적이라면 장롱에 불을 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불은 금방 꺼졌고 모녀도 온전한 상태였죠. 따라서 변호인은 제3자가 범인이고 남편에게 혐의를 떠넘기기 위한 계획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이 씨와 변호인은 이 밖에도 많은 것을 부인했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최 씨에게 따진 적도 없고, 위험한 독신녀를 2번 대여받은 것은 맞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 둘 사이가 좋았음을 증명하는 편지와 일기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4, 5년 전 갈등이 나타나 있는 일기와 편지만을 골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씨와 최 씨가 결혼 초기 갈등을 겪었던 것은 맞지만 사건 직전까지는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사건 발생 전 2달 동안 둘은 매일 3통씩 전화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사건 전날 밤 이 씨가 최 씨와 언쟁을 벌이다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으로 발전할 정도의 큰 싸움이었다면 이웃이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6월 11일 밤부터 6월 12일 새벽까지 싸우는 소리를 들은 주민이 아무도 없었죠. 이 씨의 오른팔에 새겨진 손톱 자국은 사건 당일 소식을 들은 이 씨가 집으로 달려갔으나 경찰이 출입문을 막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았고, 당황한 이 씨가 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 팔을 엇갈리게 잡고 있다가 생긴 자국이라고 주장했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 최 씨가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가 반박의 큰 증거였죠. 최 씨는 항상 세수 렌즈를 착용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밤에는 귀가 후 자기 직전에 화장을 지우고 렌즈를 뺀 뒤 잠을 자는데, 최 씨는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렌즈를 낀 채 주고 있었죠. 이 말은 최 씨가 밤에 화장을 지우고 렌즈를 빼기 직전에 사망했거나 아침에 렌즈를 착용하고 화장을 하기 직전에 사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최 씨가 밤에 사망했다면 최 씨의 평소 생활 패턴으로 보아 화장을 지운 상태로 렌즈만 오래 착용하고 있을 확률이 적으므로 24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체의 상태로 보아서는 말이 안 되었죠. 만약 아침에 사망했다면 이 모든 범행을 짧은 시간 안에, 즉 출근 시간 전인 아침 7시 전에 저질렀을 확률보다는 이 씨가 출근한 7시 이후부터 범행이 일어났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자 인물이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인물은 한 명이죠. 아내의 내연남 전 씨입니다. 전 씨와 최 씨는 채무 관계도 있었죠. 전 씨는 최 씨로부터 빌린 돈이 5, 6천만 원쯤 되는데 다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했으나 갚았다는 증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무렵 전 씨는 부도가 난 상태였고 사건 3-4일 전에는 최 씨의 치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최 씨가 받지 않은 기록도 남아있었죠. 변호인이 재판 종결로부터 9년 뒤인 2012년에 연재한 기사에 의하면 경찰은 전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씨는 사건 전날 밤 자신의 여직원의 아파트에서 잤다고 진술하며 여직원의 아파트 앞 상가 슈퍼에서 맥주 2캔과 안주를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알리바이를 사건 발생 후 8개월인 지난 시점에서야 조사했죠. 변호인은 황당했습니다. 슈퍼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고 손님이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씨는 그 동네 주민도 아니었고 단지 8개월 전에 맥주를 사러 한번 들렀던 것 뿐이죠. 변호인은 연재 기사를 통해 경찰과 검사가 이 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범행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어쨌든 치열한 공방전은 무려 8년 동안 이어졌죠. 5개의 재판부 17명의 판사와 대법관들이 이 사건을 거쳐갔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 마지막으로는 대법원 재상고심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결국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이 씨를 범인으로 확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한 건경에게 변호인은 추리 소설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남편 이 씨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지는 않죠. 아내 최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끝까지 부인한 점, 2번이나 빌려본 위험한 독신녀를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전체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기에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결국 사건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채로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의 완전 범죄를 추억하며 우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로 남은 사건,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